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만 29년 계셨습니다.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건들 직접 조사하시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는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의 강태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화학물질 사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 또 있을까요? 이 화학물질 중독 사고는 만성적인 건강 영향, 즉 직업병이 가장 빈번하게 많고요. 그래서 그것은 보통 이제 산재 보상 이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네. 지속적으로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에 나오는 화제가 되는 것은 주로 급성 중독 사건들이죠. 그래서 그렇죠. 급성 중독 사건이 이제 주로 주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최근에 가장 큰 사건은 2022년도 2월 달에 이제 벌써 3년이 됐는데 16명이 동시에 급성 독성 간염에 이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럼 산재겠네요. 16명이 동시에.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동종의 회사에서 네. 또 13명 그러니까 도합 29명이 아하. 비슷한 시기에 급성 독성 간염으로 이제 뭐 나중엔 직업병 승인을 물론 받았고 또 그 사건은 수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1월에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시행되는 시기인데요. 네. 그때 이제 제1호 기소 사건이 됩니다. 그해 상반기에 기소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동종 업계니까 아마 동일한 화학약품에 의해서 이런 질병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네, 보는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거네요. 그러면. 네, 1월 27일 시행됐고요. 네. 당시 그 시행 직후에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은 삼표 산업에서 발생한 예. 3명의 노동자가 그 광산이죠. 광산에 슬러지가 무너져서 네. 거기에 묻혀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죠. 특히 이제 설날 연휴에 발생한 사고라서 더더욱 충격이 컸던 사건인데요. 그보다 뒤에 이제 드러났습니다만 인과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장 먼저 기소된 사건은 바로 이 화학물질 중독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기소가 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모르는 건가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죄 판결이요. 그래서 네. 지금 아마 처벌이 이루어지고 아마 아직 뭐 2심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 심은 아직 남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원인은 결국은 이제 처음에는 그 급성 독성 간염이 간 수치 이상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네, 네. 일반 질환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동시에 여러 명이 같은 황달 그리고 입원까지 이어지는 일이 발생하면서 그 직업환경보건이라고 네. 이쪽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의사 전문의가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의심을 했고 그래서 이제 원인 조사를 한 결과 동일한 그 작업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화학물질을 이용해서 에어컨 부품 공장이었는데요. 세척 작업을 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이제 비슷한 질환이 발생하게 됐고 네. 그것이 바로 이제 간독성이 있는 바로 트리클로로메탄. 우리에게는 보통 클로로포름으로 많이 알려진 네. 이명이 클로로포름입니다. 근데 그 물질에 의한 중독으로 드러났던 것이죠. 에어컨 부품 세척을 하는 세척 용액 네네. 때문에 뭐 1월, 2월은 에어컨 생산이 활발한 시기이죠. 그렇죠. 뭐 지금쯤 시기라면 이제 에어컨 설치가 활발한데 네네. 그래서 아마 많은 주문이 있었을 테고 그래서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던 과정인데 에어컨 부품 중에 주로 이제 배관 쪽인데 사진에 아마 지금 나올 텐데요. 네. 지금 보이는 배관을 라디오에 나오고 구부리고 있습니다. 또 예. 확대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칩이나 기타 기름 찌꺼기 등이 묻습니다. 그럼 그것을 세척하는데 보통 네. 이제 기름때이기 때문에 기름때가 지워지는 유기용제라고 하는 것이죠. 통칭 유기용제인데 뭐 트리클로로메탄, 뭐 트리클로로에틸렌 등등 여러 가지 공업용 세정제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트리클로로메탄이 사용됐던 것이죠. 네. 그 물질은 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면 뭐 중고등학교의 실험실에서도 다 가지고 있는 시약입니다. 이렇게 맞아요. 메탄기에 염소가 3개 치환된 것인데요. 간단한 구조입니다. 근데 이것에 노출되면 그것도 고농도로 노출되면 그런 질환에 이제 걸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척을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작업 환경에서 어떻게 했더라면 이분들이 안 걸렸을까요? 환기가 잘 되게 하고? 네, 에어컨을 생산하는 나라는 뭐 선진국부터 해서 많이 있죠. 근데 또 공업용 세정 작업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제조업에 있는데요. 네.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공업용 세척을 할 때 담금, 그러니까 세정액에다가 그 부품을 담가서 하는 작업을 우리가 함침 작업이라고 하는데 네. 그 담금 함침 작업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또 저러한 뭐 트리클로로메틸렌 같은 물질을 세정용으로 사용하는 것 자체를 용도 금지를 합니다. 보통 이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우리도 도입을 했습니다만 네. 그 도입에 이제 어떤 그 근거가 된 것이 유럽의 리치라는 법인데 그 리치 법에 따라서 그런 작업이 금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물을 쓰거나 세정할 때는 물을 쓰거나 대체 용제를 쓰는데 그런 독성이 강한 용제보다는 독성이 훨씬 덜한 것을 쓰거나 내지는 밀폐형 자동화 증기 탈지법이라고 해서 밀폐형 설비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기 보이는 라디오에는 아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예. 국소 배기 장치를 틀고 뭐 우리가 통상 후황이라고 하는데 네. 환기 장치를 틀고 환기장치를 틀고 하더라도 적정한 환기 장치를 틀고 하더라도 일정 농도 이상의 노출이 됩니다. 그 네. 자체도 해롭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방법을 선진국에서는 권고하고 있고요. 또는 권고뿐만 아예 아니라 밀폐해서 하도록. 강행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유럽에서는 이렇게 못하게 돼 있는 방법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유럽에서 물론 이제 제조업이 우리보다 성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만약 최종심까지 처벌이 되면 그 재판을 하는 과정이 계속 시간이 걸릴 텐데 저거에 대해서 그러면 노동부나 산업자원부나 어디서든 어떤 규제를 하거나 방침을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처벌은 이제 기존 법률로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역시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처벌을 이루어지겠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다른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특히 좀 더 강화돼야 된다. 개정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그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분들이 설령 무죄를 이 승소한다고 해도 똑같은 작업장에서 똑같은 피해가 계속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이게 화학약품이 이렇게까지 위험한 거네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세정 작업이 이제 너무 이렇게 그 경종이 거의 거기에 대해서 올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데 주로 이제 추락이나 붕괴 등 그 사고성 재해 예방에는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작업에 대해서 약품에 대해서 아직 관리가 좀 소홀한 편입니다. 그래요. 이 화학 중장기적으로 피해를 입는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그때 왜 처음 입사해서 근무했던 곳이 원진 노동환경건강연구소다 그러셨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1990년대 원진 레이온 사건이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 제가 사실 그때 학교 다닐 때 무슨 일인지 자세히 모르면서 아니 그렇게까지 피해를 봤는데 보상을 안 해준단 말이야 하고 막 데모하러 다녔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였는지는 자세히 몰랐어요. 이것도 화학물질 사건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시에 아황산가스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황화탄소입니다. 그래서 CS2라고 하고 레이온을 생산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이온이란 이제 그런 섬유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인견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풍기 인견 이렇게 할 때 그 인견을 말합니다. 레이온. 그래서 artificial silk 이렇게 예. 부르죠. 또 fake silk라고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제 누에고치에서 이렇게 뽑는 진짜 비단하고는 다르게 직접 사람이 만드는 것인데 나무의 이제 셀룰로즈를 가지고 이제 실을 뽑는 겁니다. 네. 근데 나무의 셀룰로즈라는 것이 이제 거칠고 딱딱한 것인데 거기에 이제 황산 등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부드럽게 하고 거기에 또 나중 단계에서는 이제 CS2에 녹여가지고 거기서 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막대한 CS2 용매 속에서 실이 나오는 그 방사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네. 특히 고농도의 CS2의 노출이 일어났죠. 이게 신경 독성을 주로 일으키는 것이고요. 예. 전신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1988년 이게에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지금 저희 인견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여름에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니죠. 이건 바뀌었겠죠, 만드는 방식이. 방식은 뭐 크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제가 밀폐 증기형을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세척 공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타당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밀폐형을 유지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 우리보다 좀 더 생산을 오래 했는데 네, 지금도 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밀폐형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사 라인에서 그 CS2가 바로 이렇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이 타당하고 지금 주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등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인견 공장이 없습니다. 아, 없나요? 국내에는? 외국에 나갔다고 해도 CS2에 그렇게 노출이 되면 안 되는데 밀폐형으로 해야 되는데 하고 네. 오지랖 넓게 걱정이 되는데요. 그 시중에 유통되는 화학물질만 4만 5천여 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연구도 규제도 미비하다 보니까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사부에서 강태선 교수님과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좀 더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만 29년 이상 일하신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 강태선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에 이어서 저희가 얘기를 좀 더 하다가 퀴즈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1번 유관순, 2번 전태일 중에 무엇인가 했는데요. 1970년에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고 분신하셨던 분입니다. 요 정답은 계속 보내주셔도 돼요. 발표할 때까지. 저희 선생님께 조금 이야기하다가 퀴즈 정답 발표하겠는데요. 선생님 그 원진 레이온 그때 그 노동자분들 피해에 관심을 갖고 원진 노동환경 건강연구소 여기서 처음 연구를 시작하셨다 그랬는데요. 녹색병원을 요즘 전태일 병원이다 이러면서 한참 후원금을 모집하더라고요. 이게 같은 재단인 건가요? 원진 레이온 어떤 건가요? 녹색병원과 원진 노동환경 건강연구소. 네. 녹색병원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1999년에 원진 직업병관리재단의 일부로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태일 의료센터는 이제 전태일 병원은 녹색병원의 별칭이고, 네네. 전태일 의료센터는 녹색병원이 진정한 전태일 기념 사업을 위해서 센터를 이제 설립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녹색병원이 확장하는 것이죠. 확장을 하는데 좀 더 그 산재 치료, 이제 노동자 친화적인 병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고요. 지금 모금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1년 남짓합니다. 네네. 그래요. 지금 그 녹색병원이 그러니까 일반 동네에 있는 환자들도 찾아갈 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산재 있는 분들만 가는 곳인가요?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고요. 네. 1999년 5월에 구리 인창동에 최초에 설립이 됐고 그리고 2003년도에 서울시 면목동 중랑구 면목동에 또 병원이 하나 더 두 번째 마련이 녹색병원. 되고요. 그 병원이 훨씬 좀 큽니다. 그래요. 이게 공공병원 성격을 갖고 지역민들을 환자로도 받고 있는 거네요. 산재도 네, 그렇습니다.
연구를 하지만 그 여기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근무할 때요. 선생님 화학물질 산재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혹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다 하고 대표적으로 저희에게 좀 설명해 주실 게 있다면요. 사실 저는 창립 멤버로서 약 5년간 근무했는데 창립 멤버셨네요. 예. 당시에 이제 그 묵었던 그 민원이라고 할까? 그 현장에 수요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것을 조사를 하고 즉 인과관계를 조사를 하고 사업장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로 인한 질환인지 의심스럽다 하는 그런 문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이제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생각나는 것은 배터리 재활용 사업장에서의 수은 중독이랄지 납 중독. 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벤젠에 의한 백혈병. 벤젠이요.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공업용 세척제에 의한 근만성 신경영양. 그리고 염료에 의한 알레르기성 질환. 이제 주로 이제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고요. 네네. 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공무원들일까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산림청 헬기조종사입니다. 산림청 헬기조종사분들이요. 최근에 경북 지역에서 화재 큰 산불이 났고 그 헬기 조종사들이 많이 출동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그 불을 끄는 과정에서 그 연기를 많이 흡입을 마시겠죠. 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한 불은 그 크기가 뭐 이번처럼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봄철에 주로 발생을 하잖아요. 많이 그래서 일어나니까. 그분들이 그 연기를 흡입하고 또 여름철엔 또 농약을 살포하기도 합니다. 아, 그 일도 하시나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이 젊은 분인데 40대 한 분이 폐암에 걸렸고요. 네. 저희가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소견서를 쓰게 되는데 네. 그 암 발생이 그 직무와 관련됐다는 것을 소견을 냈고 그래서 인정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네. 그 사례가 생각이 나고 아마 관련된 텍스트에도 실렸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렇게 화학물질 산재 연구하시는 게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중요하구나 싶은 게 뭐 공사장에서 다치는 건 현장에서 딱 보니까 산재인 줄 아는데 이제 이렇게 누적되는 화학물질로 질병을 얻었을 때 산재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여기는 네. 전문가분들의 협조가 진짜 필요하겠네요. 그래요. 자, 이제 우리 퀴즈 정답을 맞힐 순서인데요. 1970년 어린 여공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바꾸려고 자신의 몸을 불태우면서 분신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하고 외쳤던 분이죠. 이분이 단순히 뭐 임금이나 노동시간 문제만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건강 문제도 강력하게 제기했던 분인데요. 이 열사는 누구일까요? 1번 유관순, 2번 전태일. 선생님 정답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전태일입니다. 2번이요. 2번 전태일입니다. 여러분 다 정답 보내주셨어요. 다. 그리고 전태일 같은 분이 계셔서 지금의 노동법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현장도 변하고요. 라고 3212님이 문자를 보내주셨고요. 그 앞서 저희가 원진레이원 사건으로 설립된 원진노동환경건강연구소 또 녹색병원, 전태일병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녹색병원을 굳이 전태일병원이다. 또 지금 전태일 의료센터를 만들자 하고 후원금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태일이라는 이름을 녹색병원에 붙이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전태일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태일 평전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전태일 평전을 읽어보면 그분이 1970년 11월 12일 근로기준법 화형식을 네. 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기록도 남아 있고 편지의 형태로도 남아 있고 네. 또 그분이 직접 1969년 70년에 노동 실태 조사를 평화시장 노동 실태 조사를 한 것으로서도 남아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낸 69년 12월 19일의 편지 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보낸 편지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특히 평화시장 그 시달 어린 시다공들의 건강 문제에 더 가슴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절을 약간만 읽어보면 한 공장의 30여 명 직공 중에서 겨우 두세 명 정도를 평화시장 주식회사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형식상의 진단을 마칩니다. 엑스레이 촬영 시에는 필름도 없는 촬영을 하며 아무런 사후 지시나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평균 20세 숙련 여공들은 6년 전후의 경력자로서 대부분이 햇볕을 보지 못한 안질과 신경통, 신경성 위장병 환자입니다. 호흡기관 장애로 또는 폐결핵으로 많은 숙련 여공들은 생활의 보람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응당 기준법에 의하여 기업주는 건강진단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기만합니다. 네. 빈 엑스레이를 찍는 형식으로 말이죠. 여기에 특히 분개를 했던 것이고 그분은 몇 가지 주장을 마무리로서 하는데요. 네. 뭐 노동시간 1일 15시간의 작업시간, 하루에 15시간만 일하게 해달라. 1일 15시간의 작업시간을 단축하십시오. 그러니까 10시간으로.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예. 그리고 1개월에 휴일 이틀을 보장해달라. 한 달에 2번은 쉬게 해달라. 그 정도의 최소한의 요구를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근로기준과 자신을 같이 화형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그 시절에 얼마나 어떻게 일을 했는지가 참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놀라운데 여기 보면 건강진단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요구사항에 있었네요. 전태일 열사 편지에. 이게 박정희 대통령께 보낸 편지였죠. 네, 근로감독관에게도 거의 동일한 내용이 편지를 전달이 보내고. 됩니다. 네.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나름 관심을 기울이는 척합니다. 근데 결국 70년 그 하반기 국정감사가 끝나자 네. 이제 소위 쌩까는 다시 상태가 무시하는. 되죠.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 작업 환경, 산재를 막으려는 노력, 치료하는 병원을 전태일이라는 별칭을 붙여서 지금 기념을 하는 걸까요? 녹색병원에서? 그렇죠. 그분의 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분의 꿈은 생전에 대학생 친구가 하나 있으면 원이 없겠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가 살아서 대학생 친구를 만날 수 있었다면 그 다음엔 평화시장 문제에 관한 조사를 맡길 수 있는 연구소가 하나 있기를 바랬을 것이고 또 현재 이제 질병에 이완된 그 시다공들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원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 편지의 내용을 보건대. 그래서 이제 전태일 병원을 이제 녹색병원이 전태일 병원으로 발전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나온 것이고 동시에 그 전태일 기념재단도 같이 뜻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결국 원진 레이언 직업병 피해자분들이 다른 노동자들도 이런 고통을 겪어서는 안 된다 하고 연구소하고 병원을 만들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그분들이 산재 환자는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병원엔 돈이 안 됩니다. 통상 병상 회전율이라고 하죠. 회전율이 네. 빨라야 돈이 되는데 그분들은 장기 환자거든요. 그래서 소위 천덕꾸러기가 되기 쉬운 상태였고요. 병원에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병원을 설립해야겠다는 꿈은 일찍이 가지고 있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보호해야겠다라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었죠. 그래서 전 세계 유일한 직업병 피해자들이 만든 연구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한 연구소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요. 원진 레이온 환자 직업병 피해자분들이 직접 만든 연구소다. 전 세계 유일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가능했던 게 결국 전태일 열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어온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산업재해나 노동자 건강권 보호에 있어서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 미친 영향이 정말 컸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고용노동부가 원래 노동부였고 그 이전엔 노동청, 보건사회부의 노동청이었습니다. 행정조직이 개편되는 데에도 네. 그 영향이 분명히 컸고요.
무엇보다도 노동부로 승격된 게 1981년인데 네. 노동과학연구소가 1977년에 설립됩니다. 국립노동과학연구소죠. 네. 그것은 지금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의 전신인 국립환경과학연구소가 1978년에 생겼기 때문에 노동과학, 즉 노동환경에 대한 국립연구소가 더 먼저 생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분의 영향이 컸다고 보고 당시에 네. 뭐 물론 많은 이제 산업재해 참혹상이 또 그 배경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그 1970년대와 비교하면 저 아까 그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놀라운 게 하루에 15시간 일하는 게 너무 기니까 1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여주십시오 하면 심장이 쿵 하잖아요. 한 달에 2번은 쉬게 해주십시오. 이 요구가 안 받아들여졌던 건데 이거랑 비교하면 지금은 정말 노동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전히 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까? 이게 좀 궁금해요. 많이 개선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사망자 수나 사망률은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그 수준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경제대국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네. 이 안전, 특히 산업 안전의 현실은 중진국 수준 내지는 선진국의 최하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팝, K-드라마, K-푸드와는 별개로 K-세이프티, K-노동. K-산업안전, K-노동은 예. 여전히 중진국에 머물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무엇이 문제인가 봤을 때는 일단 연구의 부재를 저는 최근에 많이 연구가 부재하다. 네,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것은 엄격히 말씀드리면 민간 연구소잖아요. 민간 연구소요. 피해자들이 만든 연구소고요. 그리고 국립노동과학연구소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없어졌나요? 그게 없어졌습니다. 네? 1989년에. 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환경 분야의 연구소들은 뭐 급성장을 해서 지금은 기후 분야도 꽤 있죠. 네. 근데 이 노동환경 분야의 연구소들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만 공공기관의 하위의 소규모 부서로서 존재를 하고 중장기 연구가 매우 중요한데 중장기 연구를 하려면 정부 R&D 투자가 필요한데 네. R&D 투자를 받을 수 없는 조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기간에 단발적인 연구만 수행되는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점점 더 그 직업병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네. 파악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뒤따라갈 수 없는 수준에 머물고 있죠. 그게 이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로서 선생님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이게 국책연구소가 없다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연구가 불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단발적으로 대응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한참 축적돼서 일어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대응하는 게 아직 부족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더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네, 네. 프랑스나 독일은 이 산업안전보건연구소, 뭐 정확하게 산재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연구소가 각각 500명, 700명의 국립연구소를 거느리고 있고요. 네. 또 영국이나 미국, 일본에도 뭐 그에 준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 있죠. 1989년에 노동과학연구소가 폐지된 건 왜 그랬을까요, 선생님? 이때 산업안전 한참 노동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 아니었나요? 1989년이면? 당시 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선택의 오류였습니다. 아, 선택의 오류. 즉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설치가 되면서 네. 거기에 연구 기능을 포함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공단을. 근데 공단이라 하면 사업을 하는 기관이거든요. 연구를 하는 기관은 아닌데 거기에 연구소를 하나의 부서로 부서로서 넣으면서. 배치하면서 지속적으로 쪼그라들었고요. 결국은 지금은 뭐 연구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로 축소된
그리고 R&D 투자 같은 것이 국가가 발전하면서 많은 R&D 예산들이 확보가 됐고 그것의 하나의 경로로서 국립연구소가 작동을 하는데 네.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R&D에서 이 산업안전, 산재 보상, 산재 예방 분야는 제외가 되는 아하.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제가 궁금한 건 또 서울사이버대학교 안전관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뭐 어떤 학생들이 이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배우러 올까? 안전관리학과에 그게 조금 궁금했거든요. 저희 학생들이 한 900명 됩니다. 아, 900명이요. 뭐 대부분 현장에서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분들이고요. 네, 네, 네. 현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선임 대상인데요. 그런 분들이 이제 공부를 위해서 입학한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산업안전관리자나 산업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한 요건, 즉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졸업 자체로도 선임 요건이 되는데 졸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또 그만큼 절반 정도 계십니다. 아하. 거의 대부분이 전퇴일의 후예라고 봐야겠네요. 현장에서 안전관리나 보건관리를 담당해야 되는 분들로. 그렇죠. 네. 근로자 보호를 자기 업으로 하고자 하는 꿈을 가진 분들이죠. 네. 아까 그 의사 중에서도 직업환경보건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저는 모르는 직업이었는데 의사분들 중에 그런 분도 있구나.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이 직업환경보건의들이 이게 산재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산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장기적인 화학물질에 의한. 네, 그런 승인 업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1990년에 그 원진 레이온 사태 이후에 만들어진 전문의 아하. 제도입니다. 원진 레이언 그 사태가 있고 나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또 만들었었군요. 직업환경보건의라는 의사 제도를. 그래요.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은 K 노동도 좀 K팝만큼 세계의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기는데요. 내일은 대선입니다. 선생님 투표하셨나요? 사전 투표일에 혹시?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벌써? 갔다가 그 예. 현장 앞에 있는 투표소에서 했습니다. 저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지나가다 보이는 투표소에 가서 미리 했었는데 내일 저녁 밤 늦게 이제 새 정부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 텐데 출범하는 새 정부에 희망하는 사항이 있다면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런 독립적인 연구 기능을 가진 조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정책의 전문성과 일관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K 노동 안전이 매우 후진적이라고 했는데 기타 안전들이 있죠. 철도나 항공 이런 것들은 비교적 선진국 수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건설 부문도 역시 그러한데요. 그것은 국토부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가 제2차관 제도를 통해서 안전 기능을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고용노동부가 이제 노동안전, 산업안전을 관할을 하고 있는데 네. 역시 그러한 조직 개편, 조직의 확대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연구와 보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기계는 고장나면 수리하면 되지만 사람은 다치면 되돌릴 수 없다. 이 말이 생각이 나는데 화학물질의 위험, 산재에 대해서 미리 알고 대비하는 우리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그런 정부가 됐으면 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